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담당 교수 이영호입니다. 한 주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현재 한시적으로 동영상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록 원웨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수업처럼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관련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도 충실히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께 열려 있었던 소통과 상호작용의 참여 기회에 대해서도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장에서는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부터 클래스나 변수 명령 등의 식별자, 그리고 자바의 데이터 타입,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방법, 연산자, 조건문까지 학습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2장 마지막에 있는 조건문은 3장에 있는 반복문과 묶어서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5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예제 2-2를 통해서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즉, 클래스가 한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고요. 또한 클래스를 구성하게 되는 구성 요소로서 메소드와 또 각종 변수들을 구성 요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본 소스 코드에서의 클래스명이 뭘까요? 여기 헬로우라고 되어 있죠. 네, 헬로우가 이 소스 코드의 클래스 이름입니다. 참고로 클래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소스 파일을 저장하실 때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대소문자가 또 스펠링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서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메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인 메소드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시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메인 메소드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와 주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클래스라는 구성 요소는 지금 현재 앞선 예제와 이제 연계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헬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선언해주는 부분은 이처럼 public class hello라고 해서 클래스의 머리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바디 부분은 중괄호로 묶어서 그 내부에다가 각종 변수와 메소드와 함께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public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자바의 다른 클래스에서 해당 클래스, 즉 헬로라는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나타내는 클래스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클래스명 앞에 명시를 해서 선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를 볼까요? 주성문은 코드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을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단 소스 코드를 읽을 때 또는 분석을 할 때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석을 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입문자나 초보자는 주석 달기를 습관화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석문을 나타내는 구문 형식은 슬래시 두 개를 연속으로 기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주석 내용, 설명할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만약에 여러 줄로 주석 내용을 남기고 싶으면은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사이에 주석 내용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슬래시 두 개로 시작하는 주석문은 한 줄짜리, 한 줄만 주석 내용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개념은 C나 C++ 언어에서 함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연관된 문장들을 정의해 놓은 일종의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불러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 같은 경우에는 sum 메소드를 호출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제 2-1에서 sum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메소드는 메소드 이름 다음에 괄호가 항상 붙어 있죠. 그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메소드에 전달하게 되면은 전달된 값을 활용해서 해당 메소드에서 처리를 해서 그 결과값을 메소드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리턴해 줍니다. 이어서 변수 선언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변수 선언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변수 이름뿐만 아니라 변수의 데이터 타입, 즉 어떤 값을 저장할지에 대한 그 종류로서 이렇게 int라든지 캐릭터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맨 앞에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죠.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 그래서 문장을 기술하실 때는 문장의 끝에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서 일종의 우리가 글을 쓰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듯이 세미콜론을 꼭 붙여 주셔야 합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이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부분까지가 한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출력할 때는 화면 출력하는 메소드는 여러분들 앞서서 실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프린트 라인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게 L이에요. 소문자 L인데 간혹 하다가 어떤 학생들이 프로그램 실행 안 된다고 하면서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뭐 캡처 이미지라든지 코드를 텍스트로 해서 보내주시곤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프린트 라인에서 L을 숫자 1로 쓴 학생들도 있고요. 대문자 R로 기입해서 오류가 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프린트 라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라인이라고 읽잖아요. 프린트 다음에 L, N으로 기입을 해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메소드 호출과 리턴에 대해서는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동작 원리를 이해해서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기능이나 개념을 충분히 마음껏 응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메소드 호출과 또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일단 메소드 부분을 살펴볼게요. 아래에 있는 메소드가 메인 메소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메소드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해당되는 코드입니다. 먼저 메인 메소드 부분을 보면은 s는 sum i, 10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sum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때에는 메소드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매개 변수, 즉 전달해줄 값을 기입을 해서 해당 데이터 값을 호출하는 메소드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썸 메소드가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이 흐름이 넘어가고요. 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전달해줬던 i와 10이라고 하는 값은 실제 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으로 값이 전달되어서 각각 n과 m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을 전달받아서 썸 함수 내부에 있는 문장에 의해서 연산이라든지 각종 처리를 하겠죠. 그 처리한 결과를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결과값을 또는 결과값 또는 지금처럼 연산식을 통해서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통한 결과값이 산출되잖아요. 해당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값을 반환한다고 하는데요. 결과값을 반환을 해서 메소드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값을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결과값을 전달받으면은 다시 한번 s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 데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번 내용은 식별자에 대한 설명과 식별자 작성 규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식별자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라는 것은 클래스, 변수, 메소드 등에 붙여지는 이름을 뜻합니다. 식별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이름을 뜻하겠죠. 마치 아이디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별자 작성 규칙인데요. 장성규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별표에서 강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은 영문자, 한글,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 중에서는 밑줄과 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영문자 또는 숫자를 조합해서 식별자를 작성하는데 옛날 버전의 자바에서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다가 자바가 업데이트 되면서 한글도 지원하도록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한글 식별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규칙만 가지고는 이제 식별자 작성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 규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자의 첫 번째 문자로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식별자, 예를 들어서 변수명에 처음에 시작되는 문자로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문자라든지 또는 언더바, 달러 기호로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자바 언어의 키워드는
사용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 사전에 미리 특정 기능이라든지 명령을 담당하기 위해 등록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하여 또는 미리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약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에는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 캐릭터, 인트, 롱, 바이트 등이 있고요. 나중에 학습하시게 될 if라든지 while,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규칙을 볼게요. 식별자 중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즉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변수명을 지을 때 두 개의 단어를 합성어라면은 중간에 공백을 포함할 수 없으니 다른 대안으로 공백 대신 언더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서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소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컴파일러가 대문자와 소문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서로 다른 문자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자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테스트와 모두 소문자로 이루어진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은 서로 다른 변수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스펠링을 가진 변수명을 이름을 지으실 때 굳이 하나는 대문자로 하나는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서 같은 변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별자에 대한 길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30, 50, 100글자가 넘는 글자를 조합을 해서 굳이 식별자로 만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식별자를 실제로 작성한 사례를 통해서 올바른 작성 예와 잘못된 작성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name은 변수명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영문자로 조합되어 있는 식별자 변수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student underbar id라고 되어 있죠. 예,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단어를 연결해 주고자 중간에 공백 대신에 밑줄을 넣었습니다. 올바른 식별자예요. 세 번째 달러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서드의 이름입니다. 메서드 이름으로 달러로 시작하는데 맨 앞 글자는 숫자만 아니면 된다고 했었죠. 달러 또는 언더바 또는 영문자로 시작하면은 올바른 식별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른 작성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약어로 지정된 거 보니까 몬스터 3는 클래스명인데요. 이 역시 숫자가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올바른 작성 예입니다. 숫자는 중간에 와도 돼요. 여하튼 간에 맨 앞에만 오지 않으면은 올바른 식별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장황하게 이건 변수명인데 이렇게 길이 제한이 없으니까 길게 표현을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길게까지 변수명을 지을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가독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제일 좋은 변수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도 간결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변수명을 보면은 바 차트가 이제 스펠링이 같은 바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차트의 C가 대문자고 하나는 C가 소문자죠.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격, 한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글 변수명도 올바른 작성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영문자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작성예보다는 잘못된 작성예를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수 선언문에서는 숫자 3이 맨 앞에 있으므로 잘못됐죠. 숫자로 시작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클래스 이름으로 if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죠. 키워드를 사용했으므로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변수명으로 false를 사용했는데 false 역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안 되고, 널도 이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리터럴이라서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명도 특수기호 중에서는 언더바 또는 달러까지만 허용이 되므로 퍼센트 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에서 지원해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타입이 있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은 불리언이라고 읽고요. 이 불리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논리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값이라는 것은 true 또는 false, 즉 참 또는 거짓 값을 의미합니다. 캐릭터는 문자형이죠. 문자형. 때에 따라서는 숫자 값도 연산을 할 때 숫자 값을 저장하기도 해요. 근데 원칙상으로는 문자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바이트부터 롱까지 묶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정수형인데 이렇게 종류가 많죠. 그거는 이제 메모리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종류로 세분화되는 거예요. 바이트는 1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숏은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입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정수형의 표준형은, 기본형은 인트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플롯과 더블 역시 묶어서 실수형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여기서도 표준 실수형은 더블이라는 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부동소수점을, 그러니까 소수점이 있는 값, 즉 실수값을 그냥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플롯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수값 맨 뒤에 전미사 형식으로 플롯에 F를 따서 F를 붙이시면은 플롯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바 기본 타입 외에 나머지 타입이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조 타입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접근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참조해서 참조 값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 값에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은 마치 C 언어에서 포인터 개념과 유사한데요. 메모리 공간 안에 특정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보통 변수에 저장된 값들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값, 데이터 값에 접근, 즉 읽거나 쓸 때에는 메모리마다 부여된 주소값이 있는데 그 주소값을 참조해서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참조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에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배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더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불리언부터 더블까지 8가지죠. 불리언은 논리 타입으로서 true 또는 false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크기는 1비트가 할당이 돼요. 문자 타입은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는 2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바이트부터 롱까지 정수 타입이죠. 그래서 각각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몇 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내가 큰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롱형이라든지 더블형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작은 값을 저장하는데 굳이 메모리 크기가 큰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에 저장한다면은 메모리 낭비를 초래하겠죠. 이어서 실수 타입은 플롯과 더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와 8바이트입니다. 문자열은 문자열은 앞서 보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에 없었죠.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값 그 자체, 실제 값을 의미합니다. 마치 상수와 같이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값을 의미해요. JDK 한글 계속하세요와 같은 문자열 상수가 문자열 리터럴인데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앞서 제가 스트링 클래스를 말씀드렸죠. 스트링 클래스형으로 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to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연결할 수 있는 연산자로는 플러스 연산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연산자는 보통 더하기, 덧셈을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덧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숫자일 때만 덧셈을 수행하고요. 두 피연사 중에서 하나라도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덧셈이 아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 예를 들어서 플러스 연산자 좌우에 문자열이 두 개가 있다. 피연산자로서. 그러면 문자열끼리 연결을 시켜주고 또는 문자열과 숫자 값이 혼재 있을 때 피연산자가 각각 문자열과 숫자라고 했을 때 이때 플러스 연산을 해주면은 그것도 역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toName 변수에는 toName 플러스 1.8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 줬죠. 여기서 toNam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JDK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내용은 여기 JDK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했던 코드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JDK와 1.8은 숫자죠. 그런데 덧셈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문자열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JDK 1.8이라는 문자열이 결과값으로 산출이 돼서 to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역시 문자열이죠. 그리고 연결 연산자 숫자 또 문자열 숫자가 왔는데 서로 섞여 있죠. 데이터 타입들이 이때는 다 연결을 해줘요. 따라서 결과는 3,5를 이제 괄호로 묶은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좌표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프린트라인 메소드에서는 괄호 안에서 문자열 연결이 일어났죠. toName에는 현재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죠? 앞서 JDK 1.8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JDK 1.8이 출시됩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 내용부터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라고 했었죠. 요리에서도 이제 재료가 식자재가 필요하듯이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변수에 대해서 그 개념과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 즉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돼야 되겠죠. 또한 변수의 특징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변수예요.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 사용에 앞서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기 위해서 변수를 반드시 선언해 줘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해야지만이 컴파일 시에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이게 변수 선언문인데 맨 앞에 해당 변수에 저장될 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맨 앞에 명시를 해주고요. 좀 인트형 정수죠. 그래서 price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pric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데 price에 저장될 수 있는 값들을 보니까 7, 마이너스 25가 있죠. 정수니까. 그리고 맨 밑에 3.5라고 하는 실수값이 있는데 이 실수값이 사실은 저장은 돼요. 지금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3.5라는 실수값이 저장될 때는 정수형 그 포맷이기 때문에 0.5가 버려져요. 따라서 데이터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 3.5가 아닌 3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 선언과 함께 초기 값을 할당하는 방식을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들처럼 변수 선언을 해줬죠. 인트형으로 해서 변수 reduce를 선언해 주면서 대입 연산자가 있잖아요. 대입 연산자와 함께 최초로 값을 할당해 줬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두 문장도 변수를 선언해 준과 동시에 값을 이렇게 초기 값을 할당해 줬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보통은 한 줄에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선언을 해주거나 값을 할당했잖아요. 근데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여러 변수에 대해서는 다 모든 같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므로 한 줄로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쭉 나열해서 선언해주고 값을 할당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을 할당해주는, 대입해주는 구문을 대입문이라고 해요. 변수의 값을 대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변에는 왼쪽에는 변수명을, 우변에는 값을 작성합니다. 변이 너무 자주 등장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변에 오는 값의 종류에는 보통 상수값이 많이 오는데 상수값 외에도 변수라든지 변수도 값을 지니고 있으므로 또는 연산식은 그 결과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10 곱하기 5가 연산식이잖아요. 그 결과값은 50이고 50을 reduc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은 상수죠. 문자 상수. 그래서 상수값도 이렇게 대입연산자 우측에 와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변수 웨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 추가적으로 5.0을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저장을 해준 거죠. 그럼 기존 값에서 5.0만큼 증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대입연산자 우측에 올 수 있는 이런 형태 및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제가 리터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표현한 값이라고 되어 있죠. 예. 표현된 그 값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처럼 고정되어 있죠. 리터럴의 종류에는 정수, 실수, 문자, 논리형, 문자열 리터럴이 있습니다. 먼저 정수 리터럴부터 살펴보자면은 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십진수가 있는데 십진수 외에도
18진수, 16진수, 2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리터럴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숫자처럼 15라고 기입을 하면은 10진수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8진수, 16진수, 2진수는 뭔가 표기법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프리픽스로 접두사로 해서 0을 붙이면은 8진수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8진수 표기법이에요. 16진수 표기법은 0x. 자, 여기서 이 알파벳 5가 아니고요. 숫자 0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x는 헥사에서 x를 따온 한 글자예요. 그리고 0x는 16진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0b는 바이너리의 b, 2진수를 뜻하는 접두사예요. 따라서 우측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10진수 15가 저장이 되고 M에는 8진수 15가 저장이 되겠죠. K에는 몇 진수예요? 16진수 15가 저장이 되고 마지막 B에는 2진수 0101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정수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 다른 형태로 실수형이 있죠. 그래서 실수 리터럴은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요. 부동소수점 표기법과 지수 표기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 형태는 부동소수점 형태를 많이 표기하죠.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표기법.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을 하면은 앞에 있는 예시들이 다 부동소수점 표기법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1234 보이시죠? .1234 같은 경우에는 앞에 0이 생략된 거예요. 이처럼 정수 부분이 0으로 시작하는 그 숫자들은 실수들은 앞에 0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234를 줄여서 0을 생략해서 .1234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0.5 같은 경우에도 0.5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234 그리고 2-4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수표기법이에요. 지수표기법의 의미는 여기서 알파벳 2는 10을 뜻하고요. 마이너스 4는 이제 조합을 해서 2의 마이너스 4는 10의 4승을 뜻합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을 뜻합니다.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4승. 따라서 이 문장을 보면은 1234 2의 마이너스 4라고 된 표현은 1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과 같은 의미이며 부동소수점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0.1234가 되겠죠. 또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실수값 숫자,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실수값을 얘기해요. 실수값 뒤에다가 F라든지 D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이 숫자는 이 실수값은 플롯형이야. 또 이 숫자 값은 더블형이야 라고 명시적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실수값만 기재를 하면은 더블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굳이 D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플롯형으로 인식하게끔 하려면은 실수값 맨 뒤에다가 이처럼 F를 붙여서 플롯형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자 리터럴은 문자열 리터럴과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문자값, 문자라는 것은 한 글자를 의미하죠. 단일 글자. 그래서 문자값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소문자 A를 작은 따옴표로 묶으면 이 A는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도 그렇고요. 또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글을 한 글자 저장할 수도 있지만 유니코드를 지원한다고 했으므로 유니코드 형태로 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유니코드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수문자 리터럴이라고 해서 특수문자를 이제 표현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문자 리터럴의 예를 보시면은 일단 기본 규칙은 역슬래시, 백슬래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역슬래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B는 백스페이스의 B를 따온 거로서 백스페이스가 뭐예요? 글자를 뒤로 옮겨가면서 삭제하는, 지우는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백스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리터럴이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T는 탭에서 T를 따온 거고요. 탭키 아시죠? 스페이스바보다는 더 넓게 띄어쓰기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탭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문자 리터럴이고, 역슬래시 N은 요거는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은 줄바꿈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통해서 줄바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F라든지 역슬래시 R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세 개, 역슬래시 큰 따옴표나 역슬래시 따옴표는, 이렇게 큰 따옴표나 따옴표 자체는 문자나 문자열을 묶어주기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따옴표 하나만 기입을 하게 되면은 따옴표 자체를 출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큰 따옴표나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그 원리로 역슬래시 기호 자체도 지금 특수문자 리터럴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 앞에 붙이는 기호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역슬래시도 두 번 역슬래시 다음에 기입을 해서 표현함으로써 역슬래시 기호 자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형 리터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또는 거짓값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논리값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논리값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조건식에 주로 활용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볼까요? 부울리언. 일단 논리형 리터럴은 논리형 변수에 저장될 수가 있겠죠. 이때 데이터 타입은 부울리언이라고 하고요. 논리형 변수 a에는 true라고 하는 논리값을 저장하게 되겠죠. 다음 문장은 부울리언 b는 10 그리고 10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10이 0보다 크다. 관계 연산식이죠. 연산식 결과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때는 이 관계 연산식이 성립하면 참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이 0보다 크다. 맞죠? 참이죠? 그래서 true 값이 논리형 변수 b에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불리언 c는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은 이제 보통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으로도 논리값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정수값 1은 true를 뜻하고 0은 false를 뜻하는데 자바에서는 좀 엄격하게 이런 숫자를 가지고 논리값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true 또는 false라는 값 두 가지 값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켜요.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타임 미스매치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컴파일 오류가 발생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캡처해서 첨부를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화일 괄호 안에 있는 true 화일문은 반복문인데요. 나중에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화일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조건을 기재를 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을
반복 수행하게 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더 이상 반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는 true라고 하는 논리형 리터럴로 값이 바뀌지 않잖아요. 항상 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반복되겠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현상을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문자열 리터럴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문자 리터럴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 개념인데요. 일단 문자라는 것은 한 글자를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문자열은 한 글자 이상 또한 여러 글자를 조합한 문자의 배열을 뜻해요. 따라서 굿이라든지 모닝, 자바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 문자열이고요. 이처럼 하나의 글자도 문자열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셔야지 문자 A와 문자열 A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따옴표로 묶어진 소문자 A, 이러한 표현은 문자가 되겠고요. 현재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소문자 A는 문자열 A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문자열 리터럴은 스트링 객체로 자동 처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 데이터 타입은 아니라고 했어요. 스트링 클래스의 한 객체 타입이고요. str 변수에 문자열 굿을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선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줬는데 그러한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동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하실 때 var, 축구할 때 판독하는 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베리어블의 약자인데요. var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 선언할 때 맨 앞에 데이터 타입 대신에 기재하시면은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아무 때나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자동 지정해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때 전제 조건은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 값을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var price는 200 이렇게 초기 값을 지정해 줬죠. 다 기태 3.14 뉴포인트 등등 해서 이렇게 뭔가 단서가 되는 데이터 값이 있어야지 컴파일러가 추론을 해서 해당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는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아래에 있는 코드는 초기값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초기값 할당이 안 돼 있으므로 컴파일 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앞서 변수에 대해 살펴봤으니 변수와 조금 대조되는 개념으로 상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불가한 값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 정해진 값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또한 변수처럼 선언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변수와 구별하고자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맨 앞에 명시를 해서 상수를 선언하게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상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초기값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기값을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은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발생해요. 또한 상수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초기값을 할당한 값은 나중에 그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문이 상수 선언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맨 앞에 붙고
중간에 스태틱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변수 선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그 상수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고요. 이거는 파이는 상수 이름, 대입연산자 다음에 초기 값을 할당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수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뭔가 필요하니까 상수라는 개념이 나왔고 상수를 활용하는 거겠죠. 자,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인간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값을 이렇게 간단한 문자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3.141592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이하 소수점 이하짜리들이 쭉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정밀한 과학 계산이라든지 좀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점 이하짜리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정밀도는 향상되겠죠. 이때에는 값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렇게 상수로 만들어 놓고 초기 값으로 복잡한 값, 기억하기 어려운 값을 상수 이름으로, 상수명으로 지정을 해 두면은 그 이하 코드에서는 3.141592 대신에 파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셔도 3.141592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잡한 값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부가적인 그 장점으로 일단은 타이핑할 때 이 3.141592라는 숫자 값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타이핑 노가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자로 해서 파이라고만 작성하면은 프로그래밍 하실 때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수적인 장점도 있죠. 또 상수의 필요성은 일단은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특징에서 기인할 수가 있는 건데, 있는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실수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값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값, 키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율처럼 그 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세율이 있잖아요. 그 세율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잘못 그 변경해서는 엉뚱한 이제 세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값들, 키 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수로 선언을 해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상수에 대한 개념, 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수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꼭 아셔야 되는 거고, 상수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하기도 하니까 상수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 개념과 선언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상수를 활용한 원의 면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이번 3주차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으로 다룰 텐데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클립스를 다 실행시켜서 프로젝트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복습이라든지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으시면은 이클립스에서 처음에 뭐를 만들어줘야 되는지 또 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 생성하고 클래스 생성해서 에디터 상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몇 번씩 연습을 해보면서 숙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몸에 배니까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프로그래밍 실습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소스 코드 상에서 클래스 이름을 찾아보세요. 클래스명은 맨 윗줄에 있죠.
클래스 키워드 다음에 있는 바로 서클 에리어, 이게 바로 클래스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클립스 상에서 클래스명 있죠. 이클립스 상에서 프로젝트 네임도 입력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클래스 이름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클래스 이름과 소스 코드 상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완전히 똑같게 일치해야지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실행이 돼요. 이처럼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게 대문자 C와 대문자 A가 이렇게 교묘하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소문자로 다 전부 소문자로 서클 A라고 작성하는 학생들 100% 오류 납니다. 그리고 앞에 C만 대문자로 기술한 학생도 컴파일 오류 발생하고요.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스펠링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 부분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처음에 앞서 학습했었던 상수 선언문이 등장했네요. final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데이터 타입, 상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초기값 3.14예요. 그런데 3.14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값이잖아요. 기억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값은 아니니까 이 뒤에다가 소수점 이하짜리 숫자를 더 추가를 해보시길 바래요. 3.14, 1592 어쩌고저쩌고 더 있잖아요.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반지름으로써 reduce라고 하는 변수에 반지름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수점 이하짜리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더블 타입으로 해서 선언을 해주고 초기값 10.0을 대입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의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해서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서클 에리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 이름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펠링은 같으나 대소문자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별자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는 연산식이 올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그래서 원의 면적을 산출하면 그 결과값을 더블형 변수 서클 에리어 변수에 저장을 하고 서클 에리어의 값을 프린트 라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방금 3.14 대신에 소수점 이하짜리를 더 추가를 해서 길게 늘려보시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수정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 결과가 안 나와요. 혹시라도 결과가 나왔는데 교재에 있는 또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본인이 잘못 작성했다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상수의 초기값을 바꾸면 당연히 결과값도 바뀌겠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요인이 바뀌면은 결과도 바뀐다. 자, 지금부터는 예제 2-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잠깐 포즈해 두셨다가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변환하는 방식은 자동 타입 변환이 있고요. 또 강제 타입 변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 타입 변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하나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로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작은 데이터 타입을 큰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리 작업은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환 처리하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고 자동 변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롱이라고 선언되어진 롱형으로 선언된 변수 m에 정수값이죠. 정수값 25를 대입할 경우에는
정수형의 기본은 int형이거든요. int 타입으로 설정이 되는데 int하고 long 타입 중에서 어떤 게 데이터 타입이 더 크죠? 당연히 long이겠죠. 일단은 실수형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짜리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int 타입이 컴파일 시에 자동으로 long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코드예요. 정수값 25가 32비트인데 64비트로 확장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해서 변수 D가 선언이 되면서 초기 값으로 3.14 곱하기 10을 저장해 줬는데요. 여기서는 이 연산을 할 때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할 때도 그 두 개의 피연산자가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를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더 큰 쪽에 맞춰줍니다. 따라서 실수형, 엄격히 얘기하면 3.14는 실수형인데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더블형이에요. 더블형인데 10은 정수, 즉 int 타입이죠. 따라서 더블형으로 변환을 시켜서 타입을 일치시켜 준 다음에 곱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이 10.0으로 자동으로 변환돼요. 마지막 사례는 잘못된 사례인데요. 정수형으로 해서 int형으로 해서 변수 n을 선언해주고 정수값 300을 저장해줬죠. 그리고 바이트 타입으로 b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int 타입의 변수인 n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대입을 해줬는데 뭐가 문제 있을까요? 일단은 int형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바이트는 1바이트예요. 즉 1바이트 공간을 차지하는 변수에 4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저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굳이 큰 데이터 타입의 값을 작은 데이터 타입에 저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이 바로 강제 타입 변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발자, 즉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해서 강제로 변환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괄호 안에다가 변환할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 타입 변환할 때 데이터 로스가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선 사례처럼 큰 데이터 타입의 값을 작은 데이터 타입에 저장할 경우에 아무래도 메모리 크기가 데이터 공간이 잘리면서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작은 상자 안에 큰 상자를 넣으려고 큰 그 물건을 넣으려고 하면은 큰 물건을 접든가 자르든가 분리를 해서 작은 상자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따라서 데이터 로스가 발생된다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더블 타입으로 변수 D에는 1.9라는 실수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int형으로 해서 변수 n이 선언되면서 초기값으로 앞선 변수 D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 큰 타입의 값을 작은 타입에 저장하려면은 강제 형 변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괄호로 묶어서 int 타입으로 변환해 준 거고, 이때에는 1.9라는 실수값이 형 변환에 의해서 0.9가 버려지고 정수값 1만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0.9만큼의 데이터 로스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이제 내용이 완전히 전환이 됐는데요. 자바에서의 키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쉽게 여기 말씀드리자면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값을 키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입력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in이라고 하는 스트림이 있는데요. 이 입력 스트림이라고 하고 키보드로부터 입력 장치에는 마우스, 키보드 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키보드로부터 직접 읽어드리는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값을 바이트로 리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입력한 키값에 대해서 문자 A를 입력했어도 문자 A가 아닌 바이트 값,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바이트 데이터 값으로 읽어드려요. 그런데 시스템.in이라고 하는 입력 스트림 사용 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앞선 그 특징 때문에 바이트 값으로 넘겨짐으로 실제로 우리가 입력한 값은 문자 A인데 바이트 값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트 값을 다시 문자로 변환해 줘야 되겠죠. 이러한 인코딩 작업을 해주려면은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자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A 물음표 B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표준 입력 스트림 시스템 인에 의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읽혀드리고요. 이 값은 다시 자바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다시 원래 있던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 정보 또는 숫자 정보, 문자 데이터나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줄 수 있도록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앞선 표준 입력 스트림이었던 시스템.in을 통해서 키를 읽게 한 다음에 그럼 키를 읽게 되면은 바이트 값으로 변환이 된다고 했었죠. 이 바이트 값을 다시 문자라든지 숫자, 정수, 실수 포함하면 숫자죠. 아니면은 논리값, 불리언, 그리고 문자열 등 다양한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줄 수가 있는 클래스가 바로 스캐너 클래스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값을 읽어서 프로그램상에서 처리를 해주고 싶다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스캐너 클래스고요. 스캐너 클래스는 앞에 보면은 이렇게 java.util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전체 클래스에 대한 풀 표현은 java.util.scanner예요.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스 파일상의 소스 코드상의 맨 윗줄에 import 문을 이용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import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명령어는 외부에 있는 다른 파일을 첨부하겠다, 불러오겠다,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해서 java.util.scanner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스캐너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클래스 이름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A는 스캐너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이름을 A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 다음에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하려면은 변수도 생성하려면은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돼야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먼저 할당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명을 써주고, 이건 메소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명과 동일한 메소드명으로 지어주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생성자 메소드라고 합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생성자 메서드라고 해요. 괄호 안에는 system.in이라고 하는 표준 입력 스트림을 기재를 하고요. 스캐너를 이용해서 키를 어떻게 입력받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은, 스캐너는 입력되는 키 값을,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 값들을 공백으로 구분되는 아이템 단위로 읽어드립니다. 즉 공백이 중간에 있는 경우를 판별을 해서 공백마다 하나씩 끊어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킴 공백이 있고 서울 20 공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으면은 공백을 기점으로 해서 각 항목을 구분을 해요. 그 항목이 아이템이죠. 그래서 아이템 단위로 읽어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표준 입력 스트림에 의해서 읽혀드린 값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다양한 타입으로 바꿔서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했는데 숫자라든지 논리값으로 바꿔서 읽어드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관련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스캐너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생성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주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문자열 변수 네임이 선언되면서 초기 값으로 스캐너로부터 읽어드린 값으로부터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했는데요. 여기서 next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킴 다음에 있는 서울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맨 앞에 시작점은 킴보다 앞에 있는 지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next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값인 킴을 추출해서 변수 네임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canner.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포인트하고 있는 위치가 킴이기 때문에 킴의 다음 값인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읽어드려서 CT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next in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int형으로 이제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int형. 그리고 next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써주면은 해당 데이터 타입에 맞도록 값을 바꿔서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의 주요 메소드는 앞서 살펴봤었던 넥스트와 관련된 메소드들이 많았었죠. 쭉 보시면은 다 관련된 데이터 타입들로 바꿔서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실습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면은 더 이해가 용이하실 거예요. 두 번째 실습 예제인가요? 예, 두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실 텐데, 이번 내용은 좀 길어요. 그래서 빠르게 일단은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별도의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내용인데요. 스캐너를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시켜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맨 윗줄에 import java.util.scanner 요거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스캐너하고 ex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영문자를 붙여서 클래스명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클립스 상에서도 클래스 생성할 때, 처음 클래스 생성할 때 소스 파일에 있는 이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대소문자도 일치하도록 클래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내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출력부터 해줬네요. 이름, 도시, 나이, 체중 쭉 해서 입력하세요 돼 있죠. 이거는 일종의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하라고 했으니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사용됐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여기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할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총 5개의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는데 중간에 빈칸을 즉 이름 입력하고 한 칸 띄고 도시 입력하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의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은 앞선 제가 그 코드 사례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넥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하나씩 이동하면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면서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추출해 오면은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넥스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기본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수라든지 다른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별도의 넥스트 인트라든지 넥스트 더블이라든지 해당 메소드를 적용해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넥스트 더블이 적용됐죠. 그래서 실수값을 읽어보기 위해서 넥스트 더블 체중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할 때 소수점 이하까지도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나이는 뭐 20.5세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수형이었고 마지막으로 결혼 여부인가요? 독신 여부에 대해서는 yes or no니까 true 또는 false 값으로 입력하도록 해서 논리 값으로 읽어드리도록 했습니다. next boolean 마지막으로는 스캐너 객체를 생성했으니 스캐너 객체가 이제 다 사용됐으면은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서 닫아주는 역할로 clos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맨 마지막에 기재를 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실습 예제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식과 연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번 내용부터는 이제 각종 연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산이란 무엇인가? 연산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연산을 하려면 식이 필요하겠죠. 주어진 식을 계산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또는 작업을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A 더하기 O 식이죠. 연산식. 연산식의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있죠. P 연산자와 연산자를 조합해서 연산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각종 연산의 종류를 보면은 증감 연산자, 산술 연산자, 비트 논리, 조건, 대입 등의 여러 가지 연산자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자부터 살펴보자면은 더하기, 빼기 다 아시죠? 그리고 곱하기 기호와 나누기 기호는 수학적인 기호와 다르게 생겼죠. 키보드 상에 있는 이 별표 모양 숫자 8 위에 있죠. 나누기는 슬래시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도 수행할 수 있도록 퍼센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머지 연산자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연산을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는 사칙 연산은 기본이니까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연산은 말 그대로 몫을 구한 다음에 남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여기서 나누기와 나머지 연산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특정 숫자가 주어졌을 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등등 해서 각 자리를 구분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어진 숫자가 69라고 했을 때 이 69에 대해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10의 자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숫자, 즉 69를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10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남는 부분이, 즉 나머지가 1의 자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코드로 표현하면은 69 나누기 10을 통해서 몫을 취해서 10의 자리로 반영하면 되고요. 69%, 즉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남는 9라는 값을 1의 자리로 분리를 하시면은 12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쉽게 구분하고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느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짝수와 홀수로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를 활용해 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짝수가 되겠죠. 짝수고 나머지가 1이 남으면은 n은 홀수가 되는 이런 이제 홀수 짝수 판별 알고리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학습했었던 나머지 연산자와 퍼센트 연산자를 활용해서 주어진 이제 초 단위의 시간을 세부적으로 시, 분, 초 단위로 분할하는 계산 프로그램을 예제 2-5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습 예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러분들도 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활용했고요. 프린트 메소드에 의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 텍스트 내용, 문자열이 메시지처럼 화면에 출력이 되고 뒤에 ln이 없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해주고 다음 줄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라인 바꾸기, 줄 바꿈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정수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scanner.nextInt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수값을 입력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은 int형 변수 time에 저장이 되겠고 이 time을 가지고 시, 분, 초 단위 분할하는 거예요. 이때는 먼저 초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초는 타임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뽑아오면은 그게 초 단위가 되겠죠. 60으로 나눴을 때 남는 값. 미닛 같은 경우에는 초 단위의 시간을 60으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이 되는데 60으로 나누는데 또 60을 초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60 이상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60초가 1분인데 그거 다들 아시죠? 60으로 나눴을 때 만약에 60 미만이면은 그대로 저장해주면 되지만 60으로 나눴을 때 몫이 60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60으로 나눠서 몫은 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6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취한 거고요. 60으로 나눴을 때 몫은 시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60을 해서 몫을 저장하면은 이 hou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각각 시, 분, 초를 저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작업은 뭐예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메소드와 프린트 라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사용자가 입력한 초는 몇 시간, 몇 분, 몇 초입니다 라는 문자열로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래밍 예제를 강조한 이유는
이번 소스 코드를 잘 이해하셔서 나머지 연산자와 나누기 연산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전공과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연산자로는 증감 연산자가 있는데요. 증감 연산자는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근데 몇만큼?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연산자로서 표현 방법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전위 연산자, 앞에 위치한다고 해서 전위 연산자고요. 이처럼 피연산자 앞에 붙어있는 형태,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피연산자 뒤에 위치한 형태예요. 그런데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차이점은 뭐냐면은 계산 순서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기 코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A는 1일 경우에 전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1만큼 증가를 시켜주는 처리를 선행합니다. 즉 A 값에 대해서 1만큼 먼저 증가시켜준 다음에 그 값을 다시 B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그게 두 번째 작업이 되는데, 반면에 후위 연산자를 적용했을 때에는 A에 똑같이 1이 저장됐다고 하더라도 연산 순서상 이거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먼저 A 값을 B에다 저장을 해줘요. 자,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A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1 값을 먼저 변수 B에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변수 B에는 1이 저장된 거죠. 이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처리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A 값에 대해서 1만큼 증가시켜주는 이 작업이 두 번째 작업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앞에 붙여서 사용할지 뒤에 붙여서 사용할지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이 살펴봤고 개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추가적인 연산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 산술 연산자와 결합되어 있죠. 이 A는 A 플러스 B라는 문장을 함축해서 줄여서 표현했다고 해서 축약 연산자라고 돼요. 이렇게 축약형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정계한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입 연산자 좌우에 있는 변수명이 동일할 경우에만 이렇게 줄여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A 플러스 B는 가능한데 A는 B 플러스 C라든지 B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A와 B 서로 변수명이 다르잖아요. 이때에는 축약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개한 문장을 축약형 문장으로, 즉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우선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변수명이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주시고요. 변수명이 같다면은 대입 연산자 우측에 있는 변수는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는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연산자 기호죠. 해당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 앞쪽에 붙여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A 플러스는 B가 되니까 앞서 학습한 대입연산자와 또 복합대입연산자와 관련된 또 증감연산자도 포함되어 있네요. 증감연산자까지 포함된 예제가 2-6에 나와 있습니다. 본 예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은 작성해 보시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실습은 안 하셔도 이 코드에 대한 이해는 꼭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메모라든지 복습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먼저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한 줄의 문장에 3개의 변수와 3개의 값을 대입함으로써 선언 및 초기화를 해줬네요. 모두 같은 값 3으로 통일해서 각각 A, B,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때 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A 플러스는 3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죠? A는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을 저장하게 되겠고 B 곱하기는 3 또 역시 전개하면은 B는 B 곱하기 3이 돼서 3 곱하기 3, 9가 되겠죠. 10%는 2라고 하는 문장도 전개를 하면은 C는 10% 2가 되니까 C에 3이 저장되어 있고 3을 2로 나눈 나머지 1이 되겠죠. 예, 결과는 1이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증감 연산자를 활용했네요. 변수 뒤에는 똑같이 여기도 3이 저장됐네요. 뒤에도 3이 저장되어 있는데 뒤에 대해서 증가 연산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후이형, 한 번은 또 전후형으로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우선 D++라고 했을 때 증가 연산자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연산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먼저 D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A에 대입을 해주고 나중에 D 값을 1만큼 증가시켜준다고 했으니 A에는 3이 저장되고 D에는 4가 저장되겠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A에는 3, D에는 4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코드 전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산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죠? 먼저 변수 D 값을 1만큼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을 A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저장되겠죠. 지금 방금 4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3이었으나 바로 윗 코드에서 4로 변했기 때문에 4에다가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5가 되고요. 그 5 값을 A에다가 저장했기 때문에 둘 다 5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패턴과 같은 로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값들이 저장될지를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산자의 종류가 참 많죠. 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관계 연산자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비교 연산자는 두 피연산자 간의 대소등이를 비교하여, 대소등이라는 것은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참거짓을 이제 결과값으로 도출해 내거든요. 따라서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값의 대소등이를 비교해서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로서 이런 특성 때문에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 내에서 조건식을 표현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교 연산자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셔야지 이렇게 선행 학습이 잘 돼 계셔야 나중에 또 후속으로 배우게 되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대해서 조건식을 아주 원활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는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의미하고 활용법, 사용법에 대해서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비교 연산자의 종류들을 보면은 다 거의 다 아는 기호일 거예요. A가 B보다 작다라고 표기했으면은 A와 B를 비교해서 A가 작으면 결과가 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다 같은 경우에 A가 더 크면은 true가 되고, 이 경우에는 등호하고 같이 조합이 되어 있죠. 이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으로서 A가 작아도 참이고 같아도 B와 A가 서로 같아도 true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니까 A가 B보다 커도 참이고 A와 B가 같아도 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두 개의 연산 예시를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등호를 두 개 써서 나타냈어요. 보통은 equal의 의미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기호는 등호를 한 번 썼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보통 등호 하나를 배임 연산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등호 하나만 써서는 equal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등호를 두 번 기술을 해서 equal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등호를 두 번 써서 의미는 명확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A와 B가 서로 같으면 true고 서로 다르면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이 연산자는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죠. 느낌표는 not을 뜻해요. 논밭에서 쓰는 not 말고요. 영어로 not.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여. 따라서 P연산자 A와 B 값이 서로 같지 않으면은 true고요. 서로 같으면 false가 되는 연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부분에 도달하기 전인데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와 일단 공통점은 논리 연산자 역시 그 결과값으로 true 또는 false라고 하는 논리값을 결과로 산출하는 연산자예요. 그런데 이제 피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피연산자 자체에서도 논리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연산자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느낌표, 방금 뭐라고 했었죠? 앞서서 not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연산자 A 값에 대해서 논리 부정이라고 해서 A의 논리값을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꾸로. A의 논리값이 true이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이면 true로 리버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산자를 보면은 세로 막대기가 두 개 있죠. 이 세로 막대기 하나를 파이프라고 읽으면 되는데요. 파이프를 두 개 써서 나타내면은 오어 연산을 뜻해요. 그리고 &라고 읽고요. &% 기호를 두 번 쓰면은 AND 연산이고요. 오어 연산과 AND 연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은 연산 원리를 파악하는 데 용이해지는데요. 먼저 오어 연산의 원리는 두 개의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라도 true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결과가 true가 되는 거고요. 둘 다 모두 false일 경우에만 결과가 false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AND 연산은 두 개의 피연산자 모두 참일 때에만, 모두 true일 때만 결과가 true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ND 연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기호의 명칭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은 단지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 정도로 기억하는데, 키보드상의 숫자 6 위에 있는 특수기호죠. 요거는 XWOR라고 해서 플레임은 익스클루시브 워어의 약자예요. 익스클루시브 워어. 대타적 논리 합인데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은 배타적 논리합은 피연산자가 서로 다를 때만 true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true고 B가 true면은 서로 같으니까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겠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exclusive or만 딱 볼게요. 3이 5보다 크다.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으므로 false가 되겠죠. 거짓. 진실 혹은 거짓 같네요.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1은 1과 같다. 참이죠. 그러면은 false와 true를 exclusive or 연산을 하면은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결과는 참이 되겠죠. 원리를 알면 금방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 내용 상당히 이거는 실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것도 제가 별도로 강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을 조합해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if문과 같은 조건문이나 포문이나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에서 조건식으로 지정해 줄 때 이렇게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을 조합해서 조건식을 많이 설계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대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자연어에 가깝죠. 우리가 쓰는 자연어에 가까운 케이스를 조건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나이가 저장될 변수를 age라고 했을 때 age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20대가 언제까지예요? 29살까지죠? 네. 제가 29에서 30 될 때 조금 많이 기분이 묘하긴 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and죠. 그러면서 age에 저장된 값이 30보다 작을 때는 20대로 판별하는 거죠. 이거는 이처럼 어떤 구간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 AND 연산을 쓰면 되는데요. AND 연산은 둘 다 참이어야지만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 20살부터 29살까지가 바로 참이 되는 범위가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어떤 주어진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를 판별해보는 조건식을 한번 설계해볼까요? 저장할 변수는 저장되는 값을 저장할 변수는 C. C에 저장된 값이 대문자 A보다 크거나 같고 또한 그러면서 AND니까 그러면서 C에 저장되는 문자 값이 대문자 G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를 만족한다는 것은 대문자 A부터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죠. 대문자 G까지 해서 이 구간에 속해 있으면은 참이다 라는 조건식이에요. 마지막으로 x, y 마치 좌표 같네요. 그래서 0,0과 50, 50 바운더리 내에 있는 0,0과 50, 50 좌표의 이거 바운더리죠. 사각형 범위 내에 있음을 표현하는 연산식을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조합해서 나타낸 사례입니다. 다소 좀 길죠? 우선은 0,0 50, 50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x 좌표부터 보면은 0 이상이고 일단은 요건이 4개나 필요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또 50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좌표 값이 2개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로서 AND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총 4개의 조건이자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코드는 소위 처음에 입문자 때, 초보 단계 때 많이 발생시키는 잘못 적용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범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해서 어떤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많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는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종종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해서 잘못된 적용 사례를 제가 남긴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범위 값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AND 연산자와 그리고 논리 연산자인 AND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조합을 해서 연산식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산자도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건 연산자. 조건 연산자는 특이하게 P 연산자가 3개인 3항 연산자예요. 보통은 2항 연산자가 많았었죠. 연산자 기호로는 물음표와 콜론을 사용하고요. 맨 앞에 조건식이 첫 번째 P 연산자로서 조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 연산자는 값 1, 첫 번째 값.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 연산자는 두 번째 값. 연산 원리는 조건식의 결과가, 조건식도 결과로서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을, 거짓인 경우에는 두 번째 값을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로 조건 연산자의 연산 원리입니다. 조건 연산자와 유사한 형태의 구문이 바로 if-else 문이에요. 다만 if-else 문이 다소 좀 길게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긴 내용을, 뭐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간결하게 표현할 때는 방금 학습했었던 조건 연산자를 활용하시면은 한 줄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식이 뭔지 봐야 되겠죠. x가 y보다 크다. 조건식이 첫 번째 P 연산자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술을 했죠. 이때는 s에 저장될 값을 1로 했죠. 참일 때는. 그래서 참일 때는 1이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else 다음에는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거든요. 따라서 거짓일 때는 마이너스 1값, 그래서 두 번째 값에는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줌으로써 x가 y보다 클 때에는 결과값으로 1을 산출을 해서 변수 s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렇게. 거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값을 결과값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저장해 주겠죠. 자, 3주차 마지막 프로그래밍 실습 내용으로서 예제 2-8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코드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시고 오늘 수업 이제 거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내용이 좀 많아요. 메인 메서드 이하에 있는 이제 바디 부분을 보시면은 인트형 변수 a에는 3이, b에는 5가 각각 초기값으로 할당됐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라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두 수의 차는, 이 부분은 문자열 자체가, 텍스트 내용 자체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큰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는 더하기 기능도 있지만 이처럼 문자열이 P 연산자 중에서
문자열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연결, 즉 결합을 시켜줍니다. 조건연산자를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조건연산자를 활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먼저 첫 번째 P연산자는 조건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B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물어봤죠. 물음표 중간에 오고요. 그리고 또 연산자 기호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콜론이 나머지 하나로 오게 되는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참이면은, 이 조건식이 성립하면은 결과는 A-B가 결과가 돼서 이 결과값을 출력해 줄 것이고,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식이 false, 거짓일 경우에는 두 번째 연산식이 실행이 돼서 결과값으로 도출이 되겠죠. 두 수의 차를 구하는 거는 뺄셈하고 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뺄셈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은 마이너스 음수값이 붙어서 결과가 나오지만, 차라고 구하는 것은 일단은 절대값처럼 항상 양수화돼서 차를 구하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3에서 5를 빼면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지만, 우리가 보통 차를 얘기할 때 차이를 나타낼 때는 그냥 2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수화해서 절대값으로. 따라서 이 조건 연산자를 활용한 코드 있죠. 이 코드는 사실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도록 설정을 해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앞서 얘기했었던 결과값으로 양수값만 출력하기 위해서, A가 B보다 클 때는 A에서 B를 빼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에서 A를 빼주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수업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번 3주차의 과제를 하나 제가 또 여러분들께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시면 돼요. 골라서. 첫 번째 과제는 사용자로부터 금액을 입력받아서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700원을 입력했다고 700을 입력했다고 했을 때 700원은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으로 각각 몇 개씩 바꿔줄 수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동전 두 개로 교환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각각 단위에 해당되는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로 교환해 줄 수 있는지를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방금 전에 실습했었던 사용자로부터 두 수를, 방금 실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수의 차를 산출하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게 아니고 코드 내에서 상수값으로 지정한 값에 의해서 항상 같은 결과만 나오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두 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하는 게 이제 변경된 부분이에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차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제가 두 번째 과제인데, 두 개의 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과제 결과물로서 소스 파일 또는 클래스 파일 둘 중에 하나 게다가 덧붙여서 실행 결과가 포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 캡처 하실 줄 아시죠? 실행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그 파일까지 포함해서 첨부해 주시길 바라요. 지난 과제처럼 파일 첨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4월 10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2장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았는데요. 천천히 학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습하시다가 중간에 발생하는 궁금한 점은 제 이메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가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